한영운의 생애 이야기.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이고 스님이었던 한영운은 1879년에 태어났다. 14세에 결혼했으나 16세 때는 불문에 들어갔다. 1919년 3.1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로 참가했으며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습니다. 1931년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만당의 총재로 있으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고 만년에는 사무장에서 주로 집필 활동에 힘썼습니다. 한영운은 1879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공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영운의 어렸을 때 이름은 유천이었고 중2 되고 난 뒤에 받은 이름은 법명 용운이었습니다. 법호는 만해였고요. 한영운의 아버지 한응주는 중흥북 도사라는 벼슬을 하던 아전이었으며 어머니는 온양방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비록 양반이었다 해도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묻혀 살게 되면 일반 백성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영운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거친 보리밥을 먹으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유천은 남다르게 총명하였고 고집도 세었습니다. 어머니 방씨는 간혹 걱정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면 팔자도 험하다고 하던데 사내란 모름지기 성격이 꿋꿋하고 의로워야 하는 법이요. 그러니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그 고집 좀 센 것이 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한응주는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다가 가끔씩 유천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유천에게 역사상 큰 빛을 발한 의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이 어떤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는 물론 어린 유천이 알아듣기 힘든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천은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꼭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테다. 유천은 마을 아이들 가운데서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유천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집 신동집 말이지? 유천은 비록 키는 작지만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유천의 집을 두고 대뜸 이렇게 신동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천은 6살 때 처음으로 글자를 익히자마자 동몽선습과 소학 그리고 통감 등을 무척 빠른 속도로 익혀나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9살 때는 어른들도 읽기 어렵다는 서상기를 읽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서상기는 중국 원나라의 휘곡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이에 벌써 기삼박조에도 통달했으니 신동이라 불리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기삼박조란 책력을 만드는 여러 가지 법으로 학식이 높은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일종의 고등수학이었던 것입니다. 한시댁 아드님은 그 작은 키에 어디서 그런 능력이 솟는지 몰라. 그를 외는 데는 아마 이 마을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거야.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럴까? 마을 사람들은 유천의 얘기만 나오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다른 아이들은 가끔 유천과 비교당해 야단을 맞거나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천은 유별난 존재였어요. 자, 내가 대장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날 따라서 해. 알았지? 대장 역할을 언제나 혼자서만 도맡아 하려는 유천에게 유천이 보다 훨씬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은
다른 아이들이 불만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천의 말에 반대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유천인 키는 우리보다 작지만 아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대장을 하는 게 당연해. 아는 것만 많은 줄 아니? 유천인 담력도 굉장히 세. 그래? 그앤 장사야 장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정말 유천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천도 어머니에게만은 철부지 어린아이로 비칠 때가 더 많았던지 유천은 자주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어째 그렇게 잠시도 집에 붙어있지 않는 거니? 어린애가 어딜 그렇게 쏘다니냔 말이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하지만 유천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마을 기슭의 언덕이나 외진 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을 하며 번번이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천을 단단히 야단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버지는 야단은커녕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애만은 이 시골 구석에 묻혀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애는 장차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유천아, 너 이 책을 나에게 진짜로 주는 거니? 그렇다고 말했잖아. 갖기 싫으면 간둬.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넌 이제 이 책을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 괜찮아. 난 이제 그 책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책의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까. 뭐라고? 유천의 서당 친구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렇듯 유천은 언제나 책 한 권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 책을 바로 다른 아이에게 주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유천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천에게 하루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유천은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산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풀잎을 뽑아 풀피리를 불기도 하고 풀벌레 울음소리도 들으며 유천은 골짜기 틈을 흐르는 계곡물을 말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천은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편편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공자왈 오경기진야 땡땡. 유천은 조용한 숲속에서 어제 배운 글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듣는 것도 아니건만 유천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뜻까지 함께 생각해가며 글을 애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박물장수 한 사람이 그 산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박물장수란 여자에게 필요한 화장품이나 바느질, 그릇, 폐물 따위를 팔러 다니는 상인입니다. 산길에 오르던 박물장수는 유천의 글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물장수는 걸음을 멈춘 채 감탄스러운 얼굴로 한참 동안 유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박물장수 입가에 이윽고 야릇한 웃음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천에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야, 그놈 머리 한번 대단히 좋은 놈일세 그려. 근데 꼬마야, 너 사는 곳이 어디냐? 저쪽이에요. 유천은 손가락으로 산자락 아랫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근데 너 같은 애가 이 산골 마을에 파묻혀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꼬마야. 박물장수는 갑자기 목소리를 잔뜩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누가 들을세라 유천에게 바싹 다가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꼬마야, 너 한양 안 가봤지? 왜 그 임금님도 계시고 으리으리한 집들도 있는데 말이야. 박물장수는 다시 한번 주위를 휘둘러 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양 구경도 시켜주고 또 맛있는 것도 잔뜩 사줄 테니까 날 따라가지 않으렴? 응? 너같이 훌륭한 머리를 가진 애가 이런 시골에 있다는 게 이 아저씨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안 갈래?
박물장수는 유천을 본 순간 그만 욕심이 나서 어린 유천을 꿰어 멀리 달아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물장수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유천이 말없이 일어나 그 박물장수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옳지, 그래, 그래야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따라 나서는데. 박물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행여 어린 유천의 마음이 변할세라 알고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있는 대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산마루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산마루 풀섭 근처에서 갑자기 유천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다리가 아프니? 그러자 유천은 어린애답지 않은 목소리로 박물장수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따라간다 한들 결국 박물장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다만 제 글 읽는 것을 칭찬해 주신 데 대한 예의였을 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꾸벅한 뒤 유천은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되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는 어이도 없고 또 괘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천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어떤 고집스러움을 뒤늦게야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인지 박물장수는 그저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이 일로 한영훈의 훗날의 성격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훈은 어른이 되어서도 박물장수에게 한 것과 같은 단호함과 당당함 또한 강한 용기를 줄곧 지켜갔던 것입니다. 과거를 보지 않기로 결심하다. 한영훈은 이제 어린 티를 벗고 제법 소년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태도라든지 행동도 더욱 어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치 배고픈 사람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듯 한영훈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눈빛은 늘 강렬한 호기심으로 충만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적극적인 성격을 본 아버지 한영준은 한영훈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유천이 놈이 틀림없이 우리 가문을 높일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때때로 한영훈을 불러 예전과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나 영웅의 얘기 대신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천이 넌 지금부터 과거 급책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 시험을 치러 필히 벼슬길에 나서야 하느니라. 양반제 사회였던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만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뛰어나도 벼슬길에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은 다행히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영훈의 아버지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벼슬을 하여 기우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영훈의 과거 급제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는 이제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바뀔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의 생각은 달랐어요. 과거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을 한 끝에 나름대로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일품에 이르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죄송스럽게도 과거를 볼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의 벼슬자리를 보면 부패할 대로 부패하게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이 이 즈음의 벼슬아치들입니다. 저는 그런 벼슬아치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다른 할 일을 찾을까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게 과거 시험을 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말씀은 어김없이 다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에겐 무척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안 보겠다니 남은 희망이라곤 오로지 그것뿐이었는데 한용운의 아버지는 두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한용운과 아버지 사이를 메웠습니다. 한용운은 이제 불효령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전혀 뜻밖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너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이 아비도 말릴 생각은 없다. 너의 생각대로 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만 물러가거라. 아까와는 달리 한용운은 아버지 앞을 물러나오면서 마음이 더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지금쯤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심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즐겁거나 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용운은 일단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용운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오히려 흡족한 기분이었어요.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가 아니야. 이젠 어른이 다 됐어. 이제 유치원이 그 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그 앤 자기가 다 잘 알아서 할 거야. 비록 자신의 뜻을 거스르긴 했지만 한용운의 아버지는 아들의 당당한 태도와 뛰어난 사리 분별력이 더없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천아, 내 아내를 물석해 놓았으니 곧 혼례식을 올리도록 하거라. 네? 혼례라니? 제가 장가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놀라기는 때 되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일인데 하지만 전 아직 글쎄 아무 소리 말고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거라. 한용운이 잘하던 당시만 해도 결혼은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할 당사자끼리는 얼굴도 모르는 채 혼례를 치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생긴 좋은 풍습으로 어른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용운은 아직 장가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용운은 14살 되던 해인 189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인 전정숙은 한용운보다 2살이 많은 평범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한용운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학문의 세계에 몰입해 들어갔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긴 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랑 새아기랑 겨울로 빨래하러 갔다 올 테니까 마당에 널어놓은 벼 좀 잘 살피거라. 요즘 새들이 하도 극성스러워서 잠깐 한눈 팔면 그새 다 쪼아 먹어버리지 않냐. 우리 다녀오마. 한용운의 어머니는 평소 그가 책 앞에만 앉으면 그 밖에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빨래를 하러 가면서 한용운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니 새떼에게 쌀을 다 쪼아 먹히고 나면 양식거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커다랗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책 읽다 한 번씩 내다보고 새떼를 쫓거라.
알았습니다.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러나 빨래터에서 돌아왔을 때 두 안악은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영호는 방 안에서 책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이 돌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명석을 펴고 널어놓은 벼는 새들이 모조리 쪼아대고 파헤쳐 쭉정이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쯧쯧, 책이 뭐가 그리 좋을까? 한영훈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멍석 위를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영훈은 학문에 깊이 심취하는 한편 신학문과 또한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 나가기를 그만둔 그는 홍성에까지 밀려들어오는 개화와 혁명의 소식에 누구보다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는 갑오경장이라는 개화의 노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낡아빠진 관습과 생각들을 버리고 대신 외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자르며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기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 의지는 한편으로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발을 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풍습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들 중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상투를 자를 수 없다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개화와 보수의 대립 속에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기를 틈타 벼슬아치들과 검은 세가들은 백성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야? 짐승이 하는 일이지. 짐승. 맞아.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저희들만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지내고 거기다 뭐가 모자라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이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구먼. 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 우리도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고. 동학혁명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1894년 썩어빠진 앙조와 악랄한 벼슬아치들에 대항해 평범한 농민들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첫 발단지는 전라북도 고부군이었습니다.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착취가 극에 달하자 그 지역 농민들이 다같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농민들을 앞장서서 지휘한 장군이 저 유명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습니다. 키가 유난히 작다고 해서 녹두장군이란 별명이 붙은 그는 동학 농민들을 이끌고 전주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동학혁명은 곧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호미와 낫만을 들고 혹은 대나무로 깎은 죽창을 들고 강군과 싸웠습니다. 순박하기만 한 농민들은 자신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탕간 오리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결국 일본의 신식 군대 투입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혁명이야말로 한영훈의 가슴에 커다란 불길을 당겨놓았습니다. 동학혁명 얘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한영훈은 차츰 책을 읽는 데보다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녹두장군이라? 녹두장군? 난쟁이 녹두장군? 이렇게 종이토록 녹두장군 전봉주만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살게 될 거야 하고 기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군에게 잡힌 동학혁명군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날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분노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나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큰일을 하겠노라 자처해온 나는 무엇인가? 하는 자책으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동학혁명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이제는 항일 의병 활동을 펴고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진압해 주겠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군대가 물러가지 않은 채 탄간 오리들보다 더한 행패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병 항쟁에는 누구보다 승려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과 의병 항쟁으로 당겨진 가슴속의 불길은 한영훈을 더할 수 없는 혼란과 괴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기껏 한자책 몇 권일 뿐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왔다. 그러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노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된다. 아,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영훈은 이제 책을 아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어렸을 때처럼 마을의 산이나 들길을 오래도록 헤매고 다녔습니다. 불과 16살의 나이에 한영훈은 민족과 나라와 정의에 대한 생각으로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름에 울창하고 짙은 녹음만은 변함없이 푸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영훈은 그 무성한 초록빛 나무들을 보면서 그날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굴엔 어두운 표정이 드러워져 있었고 그새 무척 야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한영훈의 얼굴에 문득 굳은 결의의 표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한양으로 가자. 큰 뜻을 품고 살아온 내가 지금 이렇게 산골에만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땐가 온 나라가 새로운 변화와 혁명의 물결 앞에서 들끓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러한 때에 나 혼자만 편안히 공자나 맹자나 읊으며 지낼 수는 없다. 가자. 한양으로 가자.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찾자. 난 가야 한다. 한영훈은 그 길로 간단한 것들만 챙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1894년 여름, 한영훈의 나이 16살 때입니다. 한영훈은 비장한 결심을 품은 채 한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은 그때까지 고향에서 멀리 벗어나 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은 광천이라는 곳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광천도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한영훈이 한양으로 가는 길이나 방향을 제대로 알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중엔 먼 길을 가는데 필요한 노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길이야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으면 되고 밥이야 얻어먹지 뭐. 그러나 해가 차츰 서산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마음속이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발은 부르터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겨우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질 거야. 그러자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후회도 됐습니다. 한영훈은 모든 일이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한영훈은 그 소리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다가 고운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영훈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왕 시작한 것을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다. 그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자다 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자지러지는 매미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길 위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밭을 메고 논일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영호는 나무 그늘을 찾아 잠시 쉬면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 한영훈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흔들어댔습니다. 저 논일을 하는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과연 인간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명예도 부귀도 결국 생명이 끝나면 그만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산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한영호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큰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한양으로 갈 일이 아니다. 한양에 가기보다 먼저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한영호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끝에 강원도 설악산의 백담사에 이름 높은 도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영호는 그 길로 한양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강원도 설악산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걸린 끝에 한영호는 설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산 발치계에 이르렀습니다. 설악산을 올려다보면서 한영호는 계속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할 수가,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산이 있었다니, 아, 실로 놀라운 자연의 모습이다. 한영호는 설악산의 경치에 취해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수록 오묘한 자연의 자태가 더욱더 그의 눈을 어지럽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듯 흠뻑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는 목적지인 백담사를 찾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이 걸음을 멈춘 곳은 백담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세암이란 작은 암자였습니다. 깊은 산중에 푹 안겨있는 듯한 오세암이 한영훈에게는 무척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고 지나치게 주저하거나 망설일 한영훈이 아니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영호는 그 스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는 불교 지식대로 우선 합장을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한유천이라고 하옵는데 홍성에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절에 있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절에 있고 싶다고요? 그러옵니다. 절에는 무슨 까닭으로 있으려고 하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깨닫고자 하여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닫고 도를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 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저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한영호는 중이 되고자 입산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저를 찾아오긴 했지만 중이 되고자 찾아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영훈의 말을 들은 스님은 그의 행색을 말없이 훑어보았습니다. 먼지와 땀에 전 누더기 옷, 해진 집신, 떼낀 얼굴, 까치집처럼 제멋대로인 머리, 한마디로 용훈의 모습은 마치 거린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한영훈의 눈이 범상치 않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 생활은 생각보다 무척 어렵소. 참을 수 있습니다. 도를 닦겠다고 나서서 그 정도 고생도 못하겠습니까? 스님은 한영훈의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는 자를 쫓지 말고 가는 자를 막지 않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한영훈은 그 말이
허락의 뜻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한영훈의 첫 번째 입산 생활이 오세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누구나 일정한 기간 동안 부엌일이나 잡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지만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스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영훈은 물론 스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절에 들어온 바에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도만 닦으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보통 절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맡게 되는 것이 공양주입니다. 공양주란 밥 짓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이는 그 일을 몇 년씩 맡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1년쯤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남자라 해도 일단 절에 들어오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공양주를 어느 만큼 한 뒤에는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거나 혹은 부목이 됩니다. 부목이란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님, 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한영훈은 오세암에 들어오자마자 공양주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부목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한영훈을 받아들여준 스님은 그가 나무를 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간혹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저런 일을 하는고? 그러나 한영훈은 나무를 하러 다니는 일이 오히려 즐겁기만 했습니다. 오세암 주위는 산이라기보다는 자연이 펼쳐놓은 거대한 그림 같은 분위기가 더욱 진했습니다. 그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한영훈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돌 하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모두 나 자신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도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는 저 작은 풀 한 포기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일 따름이다. 그렇듯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것조차 그에게는 싫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러 다니는 일에도 한영훈은 열성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산에 가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열심히 장가지들과 낙엽들을 걸어모았습니다. 탁탁 때로 나무 패는 소리가 오세암에게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그는 기운차게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서 장가지와 나뭇잎들이 담긴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쉬기도 했습니다. 주위는 온통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한영훈은 생각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저 바위도 내 스승이요, 단풍잎새도 내 스승이라. 저 하늘도 내 스승이요, 이곳에는 내 스승 아닌 것이 없도다. 한영훈은 자연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설악산의 그 장중한 품위와 빼어난 아름다움 앞에서 그는 책에서와는 또 다른 어떤 기계와 담력을 그리고 넓디 넓은 마음을 갖는 일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영훈은 점점 더 깊이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내 재주만을 믿고 얼마나 교만했던가. 티끌에 불과한 능력을 지녔으면서 그 능력에 대해 얼마나 크게 자만했었던가. 한영훈은 다시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세로 또다시 무섭도록 열심히 불경과 그 밖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난히 공부한 것이 많던 터에 다시 불이 붙은 그의 학문열은 곧 오세암을 벗어나 백담 사이까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세암에 장차 큰 그릇이 될 사람이 있다죠. 그렇답니다. 이 산중엔 따를 리가 없을 만큼 학식이 높고 또한 성격도 맵고 끄름이 분명한 사람이라 하더군요. 나이도 많지 않은 듯 하던데
그러니까 더욱 놀랍지요. 백담사의 고승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곧잘 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용우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감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무하러 가는 때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책을 읽거나 돌을 닦는 일에만 전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세함에도 겨울이 찾아들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의 한방눈이 펑펑 내려 쌓이는 겨울의 설악산은 그 어느 계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엔 더 이상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따라서 한용운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넉넉해져 있었습니다. 한용운은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책과 불경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금세라도 찢을 것처럼 부는 밤에도 새벽이 되도록 홀로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많은 불경들을 그는 일사천리로 터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들어온 책들도 읽었어요. 그중 청나라에서 들어온 영환지략과 중국의 성각자인 양계초가 지은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그는 우리나라 외에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새 문물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세함에서의 한용운의 공부는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 한 독학이었습니다.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는 경우 거기에는 개인적인 편견이 크게 작용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빠뜨리거나 혹은 옳지 않은 지식을 옳다고 생각한 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한용운은 너무나 많은 책을 읽었고 깊은 사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학이라고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용운의 학문적인 진지함과 정열은 고향에 있을 때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은 물론입니다. 한용운은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법당에 찾아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새 소개때를 모두 씻어내달라고 빌었습니다. 때로는 법당이 아닌 방에서 참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부좌를 튼 채 그는 머릿속이 맑아질 때까지 모든 잡념들을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한용운은 비로소 그간의 방황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입산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어. 한양으로 간 것보다 100번 잘한 일이야. 그리하여 그해 12월 한용운은 드디어 정식으로 수계식을 받고 중이 되었습니다. 수계식이란 중이 되는 이가 중으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용운의 생활은 중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중이 되기 전부터 구도자적인 자세로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몸에 걸치기 시작한 승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시베리아 여행. 멀리 떨어져 송차로 약 끓이고 깊은 산속 고기와 새 몇 마리 어쩌다가 인기척을 듣거니 아무 일 없는 것이 차라리 고요 아니요. 첫뜻 등지지 않음이 곧 새로움이로다. 비온 뒤 푸르른 파초 서 있는 듯 이 몸이 세상의 먼지 속에 달려가도 거리낄 것 없도다. 한용운은 우세함에 있으면서 위에 적힌 우세함이란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한용운이 다시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차라리 고요 아니요 라고 한 구절과 이 몸이 세상의 먼지 속에 달려가도 거리낄 것 없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토록 우세함의 자연에 취해 있던 한용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학문에만 전념하던 한용우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고요란 말인가? 나 혼자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자연이나 벗하고 지내는 게 안정이란 말인가? 바깥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나 혼자 여기서 책만 읽으며 지내는 것이 과연 사내 대장부의 할 일이란 말인가? 한용우는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용하기만 한 산사의 생활이 그의 동적이고 다혈질적인 기질에는 다소 답답했던 듯합니다. 또한 차분히 도 닦는 일에만 정진하기엔 아직 그의 나이가 너무나 젊었습니다. 가자, 이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다시 어디로든 떠나자. 한용우는 드디어 오세암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찬소리가 내려앉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세암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든 오세암을 떠나 하산하는 길은 입산하는 길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봄이 3월의 등에 엎여 산속을 기웃거리고 있는 때이긴 했지만 새벽의 추위는 한겨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그래도 제법 녹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얼음길에 넘어져 구르거나 엉덩방아를 찌을 염려는 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한용우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길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얼어붙을 때는 불편 없이 걸어서 건넜는데 이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이렇게 불어버렸으니 그렇다고 거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 한용우는 어떻게든 그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대충 물 깊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옷을 벗었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쭉 끼치면서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꽉 물고 참으면서 그는 옷을 말아 머리에 묶었습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접는다 해도 옷까지 젖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용우는 계곡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차가운 물살이 다리를 휘감는데 마치 여러 개의 바늘이 다리를 찌르는 것처럼 시렸습니다. 그렇게 그 계곡을 건너고 나서 서둘러 옷을 다시 입고 주위에 나무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앉은 나무라 습기 때문에 불도 잘 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다 참을 수 있다. 이런 각오도 없었다면 내 어찌 오세암을 일부러 떠나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길은 한용운의 또 다른 수도의 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용운은 한양을 거쳐 다시 방황을 계속하던 중 문득 시베리아를 거쳐 세계를 돌아봐야겠다는 결심으로 시베리아 여행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는 북한에 있다 있는 소련의 황무지입니다. 무엇보다 시베리아는 광대한 넓이와 혹독한 추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선 가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한용운이 살던 당시만 해도 아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기기 이전이었고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반쪽으로 나누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먼 한경도나 제주도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고 또 당시엔 소련이 아닌 러시아 땅이었던 시베리아도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유럽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하는 데는 바닷길보다 훨씬 안전했던 것입니다. 한용운은 드디어 원산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옌하이저우 행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산항에 도착한 때부터 배에 오르고 나서까지 한용운은 줄곧 놀랍고 신기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가 놀란 것은 배의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었다니, 여태까지 타본 배라고는 나무로 만든 작은 나룻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옌하이저우행 기선에 놀랄만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용운이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지나치게 큰 키와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이상한 몸짓 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외모나 행색이 모두 그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큰 키가 자신의 작은 체구를 압도하는 것도 같았고, 그들이 조선 사람인 자기를 비웃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그런 정도의 열등감에 오래도록 빠져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선원에게 조선말로 커다랗게 소리질렀습니다. 여봐라, 아라사 뱃놈아, 우리나라에서는 뱃사공을 뱃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불러주마. 그런데 이 뱃놈아, 넌 웬 키가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크기만 하느냐? 눈은 또 왜 그런 색깔이야? 이 아라사 뱃놈아, 하면서 한용운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한용운은 러시아인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조선인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굽실거리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인들이 한용운의 그 조선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하는 기계라든지 우렁찬 목소리에서 그들은 한용운의 의도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나가던 러시아 선원은 이 당돌한 조선인을 보며 자신도 오히려 기분이 좋다는 듯 마주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용운의 당당함은 그 외모나 차림새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위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탕하게 시작된 세계 여행의 첫 목적지 시베리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난 위험뿐이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 근처에는 그곳으로 좀 더 일찍 이주해온 한인들이 모여 일정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외부 사람을 심하게 적대시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단발령에 따라 머리를 깎은 사람들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용운은 오세암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 나왔으므로 머리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 리 없었어요. 한용운은 그곳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일제의 앞잡이로 생각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다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는 그곳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붙들고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일본놈 앞잡이로 보이는 듯한 사람은 다 잡아다 죽여요. 그러니까 댁처럼 머리 깎은 사람들 말이에요. 재판에서 죽이나요? 재판이 다 무엇이요?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다에 쳐넣어 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이러니 한용운은 되도록 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올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돌아갈 백삭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배를 타는 대신 육지 쪽으로 걸어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용운이 계획했던 세계 여행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영우는 이 여행의 추억을 그 어느 추억보다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사람의 목숨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실패한 그 여행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